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4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도 목격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모레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다시 확인한 가운데 사실상 거의 모든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 병원 개원이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에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다시 미국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합니다. 류현진의 국내 복귀와 많은 팀들의 전력 보강으로 전에 없던 팬몰이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화이팅 3부 시작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 건물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북서부 공연장인 크로커스 스티홀에 최소 3명의 무장 괴한이 침입해 객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도 목격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번 공격으로 4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테러 공격이라며 국제사회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추가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대사를 즉시 소환해 조사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범인도피죄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서 허락한 사실이 없다.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 이 내용은 허위가 되는 것이죠. 이종섭 대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대통령실의 지난 18일 입장문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요구 등에 이어 추가 법적 조치를 통해 공세 요구비를 바짝 쥘 겁니다. 최상병 수사방해, 이종섭 범인 도피, 대변인실 허위 공지의 3중 잘못, 3중 범죄가 겹쳐 있고 그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해 정치질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하게 했는데 정작 출국 금지를 걸었던 공수처는 국내로 돌아온 이 대사를 부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분간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알렸습니다. 공수처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치질을 넘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도 펼쳤습니다. 드러난 범죄 혐의가 없고 기소조차 안 된 이종섭 대사는 귀국했는데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나가겠습니까? 여당 일각에선 이 대사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종섭 대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에 이어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당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한 대변인을 서울 강북을 후보로 인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평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던 눈엣가시 같던 박용진 후보를 보란듯이 떨어뜨렸다며 이재명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자 출신의 한민수 후보는 낙하산 공천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왔는데 자신이 했던 말처럼 지역구 골목 번지수도 모르는 후보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보냈던 여당이 기호 4번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 5명을 부랴부랴 추가로 이적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수 정당까지 난립하면서 비례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선에서 패한 지역구 의원 5명을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보냈습니다. 앞서 이적한 비례대표 의원 8명만으로는 민주당 위성정당 다음 순번을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 기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만 위성정당에 보낸 상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인 새로운 미래, 지난 선거에서 3%를 득표한 녹색정의당보다도 순번이 뒤로 밀리게 됐던 겁니다. 급하게 지역구 의원 5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국민의 미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3번에 이어 기호 4번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2번째 칸을 확보한 건데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모든 원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위성정당 꼼수를 부린 거란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거대 양당의 벽을 넘기 어려운 지역구 대신 비례 의석을 노리는 소수정당이 늘면서 비례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4년 전 48.1cm를 뛰어넘는 51.7cm입니다. 등록 마감일 기준 무려 38개 정당이 후보를 내면서 그만큼 투표용지가 길어졌습니다. 46.9cm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분류기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비례대표 선거의 수개표 역시 불가피해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오류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까지 도입될 예정이라 최종 개표 결과는 예년 총선 때보다 더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반드시 이기겠다며 벼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대표적입니다. 현역 의원을 앞세워서 사수에 나선 야당과 중진을 내세워서 탈환을 노리는 여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벨트와 함께 이번 총선 주요 승부처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곳은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과 맞닿은 부산 서부 지역과 경남 동부 지역을 일컫는데 이번엔 지역구 조정으로 한 석이 늘며 모두 10석을 두고 여야가 맞붙습니다. 부산 경남은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낙동강 벨트는 진보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특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가까이 있어서 진보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과거 보수 지정이 석권하다시피 했던 낙동강 벨트 구도에 균열이 생긴 건 진보 진영 전직 대통령들이 정착한 이후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4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으로 표심이 옮겨갔는데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PK 지역 중진 의원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며 낙동강 벨트 탈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4년 전 승리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들로 주요 진용을 꾸리면서 현역 대 현역의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경남 도지사 출신 후보들이 18년 만에 재대결하는 경남 양산 을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두 거물이 양보 없는 박빙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선봉장으로서 PK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최전선 우리 양산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므로 인해서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재선 전재수 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겨온 오선 중진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선 민주당 재선 김정후 후보와 여당 3선 조혜진 후보가 대결합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양당 대표들도 하루 차이로 잇따라 부산을 찾아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대체 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부산을 위해 지난 2년간 한 일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정말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40석이 걸려있는 부울경 선거 승패의 가늠자가 될 낙동강 벨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나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최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윤한 갈등 2차전을 봉합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장을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줄에 유가족과 악수했을 뿐 바로 뒷줄 정치인들과는 눈을 마주치지도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재점화된 이른바 윤한 갈등설 이후 첫 대면이라 의미심장 눈길을 끈 장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보란 듯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만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미리 기다렸고 헌화와 참배를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이 폭침한 천안함 선체도 둘러봤습니다.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의 설명을 들으며 명백한 도발을 자폭이라고 선동하는 종북 세력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선체를 둘러본 두 사람은 유족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고 헤어질 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대립한 이후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른바 90도 폴더 인사로 상황을 정리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 위원장과 직접 만나 화해 몸짓을 취했는데 각종 악재에 마침표를 찍고 봉합을 시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모레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다시 확인한 가운데 사실상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대비해서 다음 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투입하고 개원의도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의료 대란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전문가의 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이미 대부분의 교수가 사직 동참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의 자발적 사직 참여는 정말 거의 다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하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진료 축소도 예고한 상황. 정부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정해서
아마 준법 투쟁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로서 이거를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위 247명을 추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원이도 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 맞춰 금지됐던 겸업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협회 소속인 개원이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러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4일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됐지만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주 추가 투입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공보의들이 빠져나가는 지역 보건소 공백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투입됐습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같지만 파견받은 병원들 속내는 다릅니다. 전공의 업무를 즉시 대신할 수 있는 수련의 경험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련병원 파견에 제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입된 공보의들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료에 나서다 보니 의료 사고 등에 대한 법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파견의 형태로 지금 병원에 나가는 거고 신분도 사실 뭐 공무원이면서도 또 병역법을 제한받는 되게 애매한 신분인데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진했고요. 그러나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 정도를 다음 주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료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만큼 어디선가는 빈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가뜩이나 의사 구경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건소에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소가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 빈자리 채우려다 또 다른 필수 의료의 한 축인 지역 의료에 큰 구멍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영 씨의 한국송환에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송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다시 미국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이전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권 씨 신병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막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권 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드로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으로 넘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 씨가 현지 시간 23일 출소한다고 몬테네르고 일간지 BST와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현지 시간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주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가 출소 후에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서 조민 씨까지 세 번째로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1심 결과를 듣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시 비리가 끼친 해악이 크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를 늦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더 확실한 부모를 먼저 기소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선고를 들은 조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달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가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조민 씨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아들 조원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는 야구교실 학부모를 통해서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빠른 발과 뛰어난 야구 감각으로 맹활약했던 오재원 선수.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은퇴 뒤엔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오재원 선수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필로폰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오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선수 칠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승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오 씨가 운영하는 야구교실 수강생과 학부모가 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마약 투약 단서가 추가로 포착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 씨의 지인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필로폰과 주사기를 분석했더니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오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언제부터 마약을 투약했는지, 누구랑 함께 투약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오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씨는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모임을 하다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마약유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문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2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세브란스병원 교수인 3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을 함께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가 식품관을 대폭 강화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에 이어서 알리익스프레스까지 신선식품을 확대하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롯데마트 은평점은 식품관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의 의류, 생활용품을 대폭 줄이고 160개 먹거리 매장을 입점시키는 등 식품을 전체 90% 비중으로 특화시켰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첫 시도였는데 매출이 15% 이상 오르는 등 반응이 좋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먹을 것들을 직접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신선도도 더 신선해 보이는 것들 구매해 보니까 일단 우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도 메가푸드 마켓으로 특화시켜 식품관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앱에 입점해 즉시 배송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이마트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을 최대 50%까지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이런 움직임은 온라인 구매가 전체 소비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품까지 확대하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오프라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신선도라든지 어떤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유통 채널의 그런 강점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형마트는 지난 1월 매출이 1년 전보다 9% 이상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1인 가구가 30%를 넘으며 쇼핑 문화도 바뀌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인도에 깔린 점자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게 도와주는 소중한 통로인데요. 길을 볼 수 있게 돕는 눈과 같은 곳이지만 곳곳이 막히고 끊겨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시각장애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모상말 씨가 취재진을 만나러 오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점자블록 위를 공사장 바리게이트가 가렸습니다.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부딪힐 뻔했고요. 전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광화문 광장에선 길을 잃고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해 시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처 서대문에선 인도가 끝났다는 의미인 저명블록이 없어 한참을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겐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인지하는 게 이거는 인도구나 하고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모르고 건너가요. 그러면은 사고죠.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가 되는 점자블록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깔리기 시작한 건 지난 1988년부터입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7천여 곳의 건널목 점자블록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된 곳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예 없는 곳은 20%에 육박합니다. 전국 시군구청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건물 주변을 조사했더니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민원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요즘은 한 해 평균 1,000건 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엔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그 위에 물건을 쌓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워낙 적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제주와 진해 등에서는 봄을 맞아서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제때에 벚꽃이 피지 않았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의 한 마을입니다. 벚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벚꽃이 빠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벚꽃이 활짝 필 시기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벚나무들은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벚꽃 축제가 한창인 제주의 한 거리. 이곳도 나무마다 꽃 대신 잔뜩 움츠린 꽃망울만 가득합니다. 벚꽃을 보러 축제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1년을 기다린 벚꽃을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벚꽃이 안 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해요. 축제장에 꽃이 없는 아쉬움 속에도 시민들은 나들이를 즐기며 찾아온 봄을 느낍니다. 벚꽃이 안 폈는데 그래도 축제 분위기가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구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봄이 온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축제를 2달 이상 준비했던 주민들은 난감합니다. 이제 와서 축제를 연기하기도 어려워 얼굴 감춘 벚꽃에 애가 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도 벚꽃이 지금 안 피었고 작년에보다 한 이틀 일찍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오늘 정도는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처럼 올해 벚꽃 개화가 늦어진 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 따뜻했던 1월에 비해 지난달엔 비 오는 날씨가 잦아 꽃 피는 데 중요한 일조 시간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3월 날씨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변덕을 부리며 벚꽃 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꽃축제에 꽃이 없어서 아쉽지만 때가 되면 피겠지요. 이번에는 웃음꽃이 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이미 비수도권에서는 소멸까지 걱정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군 단위 지자체면서도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곳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2년차 신혼부부 김남재 씨와 박수빈 씨는 얼마 전 첫 딸 이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엔 양육비는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여러 신혼부부에게 조언을 받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김 씨의 직장이 집과 가까워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안심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도 많은 편이고 젊은 엄마들도 많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애기 웃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성군의 지난해 신생아는 1,700여 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03명으로 대구는 물론 출생아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정책보다 일자리와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산단 등의 수많은 기업이 들어섰고 집값도 도심보다 저렴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랑 남편들 보면 집이랑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도 조금 부담이 조금 덜 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지자체에서도 육아지원센터를 만들고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42세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젊은 분들이 출산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제각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 결국 문제 해결 실마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와 집값에 있다는 점을 달성군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곡물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의 수력발전소 구조물이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와의 동쪽 접경 지역인 하르키우의 이 발전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발전소 주변 마을 역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가 애지중지하던 인형만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Одна была цель, чтобы ребенок живой мой был. Вытаскивала вот так.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국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0기가 넘는 이란제 드론과 약 90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60% 정도는 방공망에 격추됐지만 많은 발전 시설이 파괴됐고 민간인 여럿이 숨졌습니다. 각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120만 명가량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Позвонила менеджеру Наташа, говорю, метро же не работает, нам ехать на работу. Хлеб-то привезут, все равно надо принимать продукцию. Ну вот стою я с 6:30, приехала на такси.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농산물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농산물에 톤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높은 관세로 침략자의 수익을 줄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EU 말고도 팔 데가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Потребители в Европе однозначно пострадают. У нас много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поставок. И, здесь, конечно, специалисты должны считать. 러시아 하원 부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겨냥해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핵폭탄이 날아가는데 2분 조금 넘게 걸린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에서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이 지났지만 환자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병원 측은 2년 동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말기 신장질환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지만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 몸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his is a major breakthrough in transplantation since we have so many patients waiting for a kidney transplant, the deceased donor list, and many of them will never reach the top of the list to actually get a kidney transplant. 이식 수술을 받은 62세 남성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이식한 신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해당 환자는 혈관을 통한 투석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돼지 신장이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유전자 교정을 했습니다. Major breakthrough in the gene editing tools such as CRISPR-Cas9, we have been able now to target, do a laser change in the pig's genes in order to make them more compatible to humans. 원숭이 등 다른 동물 대신에 유카탄 미니 피그라고 불리는 돼지를 선택한 이유는 다 자랄 경우 신장의 크기가 인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이식된 신장이 2년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e still don't know how many years these kidneys can survive, but based on our preclinical research, we are aiming at years, at least for more than 2 years in the best case scenario.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간 장기 이식 성공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나이키나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를 사로잡은 해외 인기 작가 2명의 국내 첫 전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스티븐 해링턴과 시릴 콩고는 명품의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캐릭터 멜로가 미술관의 두 기둥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와 조각, 회화 디자인을 넘나드는 팝아트 작가 스티븐 해링턴의 국내 첫 기획전입니다. 현란한 색감의 작품엔 강아지 얼굴 모양의 캐릭터 멜로와 캘리포니아의 야자수에서 착안한 캐릭터 룰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디즈니 만화 주인공 같은 이미지로 관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면서 환경 문제 등 진지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Sometimes those messages happen to be happy and joyful, and sometimes those messages happen to be about despair and about important topic. 해링턴은 나이키와 베이프 등 유명 브랜드와 함께 작업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확정해 왔습니다. In speaking about my brand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it really gives me an opportunity to present my work to a wider audience, to hopefully an audience that may not be educated or have knowledge within the arts.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카를 라거펠드와 함께 만든 매혹적인 의상이 시선을 당깁니다. 에르메스, 샤넬, 리차드 밀 등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온 시릴 콩고의 국내 첫 개인전입니다. 글자와 문양 등 과감한 디자인과 활력이 넘치는 색감은 파리의 거리 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D'un enfant, de moi en tant qu'enfant, quand j'ai commencé à faire des graffitis, j'avais 15 ans, 16 ans. Et de cette passion, je l'ai toujours autant. J'ai toujours ce feu en moi. 독학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쌓은 경험과 미술 거장에게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희망과 사랑 등 삶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올해 프로야구 시작을 알립니다. 류현진은 오늘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디펜딩 챔피언 LG와의 정규 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류현진이 KBO 리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 건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류현진은 앞서 시범 경기 2경기에 등판해 9이닝 동안 안타 9개를 내주고 3실점했으며 삼진 9개를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합당 후회하시죠? 네, 후회하죠. 축구 치면 똥볼은 인정한다. 똥볼 정도가 아니라 관뚜껑 덮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오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보고 있나? 예. 천하람 편. 이준석 보고 있나? 보셨습니까? 뭐 대충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어떠셨어요? 사람이 요즘 한가? 지금부터 잃어버린 10일을 보내고 온 이준석 개혁신당 신당 대표와 함께 오만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알지만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된다 봅니다. 제 이준석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걸 거부해야 된다 보는 게 결국에는 정치라는 거는 표를 얻기 위한 과정인데 거기에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싸가지로 들어가기가 참 십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싸가지로 그런 휩싸였던 적이 있고 천하람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싸가지로 낸 항변을 강강약약, 위로는 강, 옆으로 밑으로는 약. 긍정적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싸가지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준석이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다른 건데 당대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지적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 안 했으면 지지율 10% 넘었다. 맞는 말 같으세요?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때 합당을 고민할 때 여러 사람들과 토의하고 또 여러 고민의 갈래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합당 후회하시죠?
상당히 후회하죠. 결과적으로 축구로 치면 똥볼은 인정한다. 똥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관뚜껑 덮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예. 자, 합당 전에 고정 지지층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그거는 수치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봅니다. 느낌상. 이런 게 있죠. 지지층에 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지지층의 의지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긴 하죠. 강도가 낮아졌다. 강도가 낮아졌다는 생각하고 이들이 조금 더 이제 주변에 가서 흥에 겨워가지고 개혁신당에 대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당의 정체의 원인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 중진 현역이다.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들이 대부분 살았다는 지적과 이재명 대표는 총선보다는 대선에 더 마음이 가 있어서 친명 체제를 구축했다. 각 당의 입장에서 보면 총선 이후에 어느 쪽 부메랑이 더 셀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진다면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의 정치 행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패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만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지켜봐야겠죠.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국정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상황과 대안 세력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친명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상황, 어느 상황이 더 우려스럽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일당이 된다 했을 때 굉장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법 리스크 경쟁에 그 이막을 열 것이다. 저는 딱 개혁신당이 중간에 균형점을 잡을 정도의 의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도 뭐 과반을 하지 못하고 다만 개혁신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세적인 부분이 갈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정치가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혁신당의 중간자적 역할, 아까 그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윤석열이 잘 되길 바라느냐, 이재명이 잘 되길 바라느냐. 둘 다 싫으시면 중간지대가 커져야죠.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정권 심판론에 맞닿아 있습니까? 보수 쪽에 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제가 몸이 가벼워진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제 의지대로 당을 이끌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보수 쪽 지지자들이 많죠. 그러면은 총선에서는 보수 경쟁, 개혁 보수.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라는 단어가 꼭 국민의힘 지지자층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집 나갔다 아직 안 돌아온 지지자, 돌아왔는데 흥이 아직 안 살아난 지지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제가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길 바라냐 이거에 대해서 명쾌히 답을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꼭 중간지대 결국에는 개혁신당에게 많은 힘을 몰아주셔야지만이 그 양쪽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오마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한낮은 완연한 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9.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황사가 잔류하면서 서쪽 지방은 오전에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거제와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6.7도, 대구가 1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1도, 창원은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린 뒤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